오늘부터 우리가 이 단락 이론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 강의 제목은 단락 이론입니다. 단락 이론, 단락 이론, 단락 이론. 근데 이제 이 이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너무 말이 어렵잖아, 그렇죠? 말이 어려워. 이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글을 읽으려면 사실은 이 말하는 거와 달리 좀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자로 나타내야 되거든.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규칙들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규칙? 그럼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한 다음에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너무나 편한 거야. 그래서 단락 이론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락이라는 말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 단락을 우리가 풀어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자, 이 단락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좀 중요한 단어라서 자, 이걸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락. 단락. 자, 단락이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이렇게 하나의 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종이인데 여기 글이 쓰여 있는데 우리가 어떤 뭐 소설 책을 읽던 아니면 뭐 비문학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던 간에 우선 글이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이렇게 딱 한번 끊긴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시작하고 뭐 다시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걸 이렇게 봤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걸 한번 쳐보도록 할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이렇게 네모쳤어.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한번 네모쳤어. 그리고 요것도 한번 네모쳤어. 그럼 총 몇 개가 나왔어? 지금 3개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자, 이건 뭐라고 한다? 3개의 단락으로 구성. 만약에 이게 하나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한다 그러면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끊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그치. 이 단락에서 다루는 바로 주제. 그 주제가 한 주제가 끝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근데 선생님 이 전체 이 박스 전체 하나를 우리가 글이라고 하고 그 글에 주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큰 주제가 있지만 이렇게 소주제가 또 다 있습니다. 소주제. 이 단락별로 소주제가 있어. 소주제.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이제 글의 전체 주제가 있겠지. 전체 주제.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 주제가 있으면 이 전체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로 소주제 1, 그 다음에 소주제 2, 소주제 3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주제라고 하는 걸 오히려 이렇게 빼낼 수도 있는 거거든. 밑에서 이제 그래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각각의 소주제를 다 포괄하는 뭘 이제 설정하는 거야. 그치. 이제 전체 주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글의 주제를 갖다가 설정하는데 요 단락이라고 하는 거, 요 단락. 그럼 선생님 왜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단락 이론이죠? 글 이론이라고 해도 되잖아.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시험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 수능을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 수능은 맨 마지막에 두 지문 빼고는 기본적으로 한 단락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한 단락에 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요 단락 이론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의 단락을 다루고 있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락을
읽어내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단락 이론이라고 했어. 자, 이 단락 이론을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그래서 단락은 대략은 이해한 것 같아. 단락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요 글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유닛 1에서 다루는 목차야. 글의 일반적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글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영문글이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글은 영문글. 영문글. 자,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 우리가 언어 응용학자 뭐 이렇게 워낙 다양한 이제 명칭이 있어가지고 이 케플란이라는 사람이 다양한 문화권의 글쓰기 방식을 갖다가 연구한 거야. 한번 줘볼게. 다양한 문화권 글쓰기 방식, 이걸 이제 연구했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한국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동양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속해 있는 이 서양권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지? 그런 식으로 이 글쓰기 방식. 그럼 당연히 그 글쓰기 방식을 만들어낸 그 이면에는 어떤 나름의 어떤 특정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고방식이 있겠지. 사고방식. 이 글 쓰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잖아. 근데 이제 서양은 이렇게 이제 글을 막 분석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뭔가 이제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로 딱 이제 도식화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 되게 흥미로워. 보면 자, 이제 눈에 확 들어오게 빨간색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이 글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이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내용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바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만을 다루고 끝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값 인상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통신문을 갖다가 학교에서 작성해서 나눠준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그 글의 도입부, 이 서양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따른 글의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번에 우유값을 인상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 다음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단락에 적용해 볼게. 이렇게 단락에 적용한다 그러면 자, 그래, 이제 가정통신문, 이렇게 가정통신문 가통이라고 할게. 자, 이제 우유값 인상이라고 하겠지. 우유값 인상.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면 우리가 우유값 인상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땡땡땡이 나오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렇지, 그 우유값을 인상하게 되는, 그렇지, 이유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말했어요. 배경을 막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야? 고로 이번에 우유값 이렇게 인상합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끝내거든. 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계좌번호 이제 이체하라고 계좌번호를 싹 이제 넣어놓겠지. 그러면 이제 보면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유값 인상과 관련된 얘기로 얼마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끝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뭐 한 거야? 그렇지.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일괄성 있게 하나의 이야기만을 쭉 이제 풀어내면서 이제 이 문자라고 하는 거에 담아서 전달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봐. 이 케플란의 사람이 서양 사람이거든. 그 서양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요게 중요해. 서양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서양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동양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만약에 같은 맥락에서 이 가정통신문을 갖다가 이제 서양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글쓰기를 만약에 우리가 샘플로 만들어 본다 그러면 자 이제 제목은 뭐냐면 우유값 인상은 맞지. 그래서 가정통신문. 그 다음에 우유값 인상이야. 맞아.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마 여러분들도 받아봤을 텐데 처음에 뭐냐면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우유값 인상에 관련된 글인데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을에 관한 이야기가 나.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우리 하구 가정 부모님 가정 내 뭐 평안하신지요라고 하면서 최근에 어떤 경제가 쉽지 않다라는 경제 이야기를 막 해. 경제 이야기. 그러면서도 좀 거창해지면 세계 경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엔 뭐 하냐면 우리도 최근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이유는 여기 나오는 거야.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유값을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끝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글의 도입부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소재를 먼저 던져주고 시작하잖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거 it's about 가을. 이거 가을에 관한 글인가 보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뒤에 뭔가 가을과 관련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제 이야기가 막 나와. 그러면서 뭐 우리가 세계 경제라는 어떤 좀 뭔가 거창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세계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도 우유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가 나중에 나오면서 우유값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랬을 때 서양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뭐 가을 얘기했다가 경제 얘기했다가 마지막에는 또 우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우유값 인상을 얘기하네. 그래서 이제 위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마치 오리무중인 것처럼 요런 이제 도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문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여진 글을 읽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조금은 억지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서양의 사고방식을 생각을 해야 돼.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비문학이나 이런 걸 읽을 때는 요런 서양의 사고방식을 적용한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글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다 획일화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작가들이 이제 글 쓴 걸 보면 이런 걸 무너뜨리는 다양한 방식들이 사용되겠지만 우선 일반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이런 정형화된 패턴의 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형식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자 이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요 목차 있지. 목차에서 첫 번째 여기서 글의 일반적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서양의 뭔가 이렇게 화살표 아래 방향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도직입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로 그냥 던져내는 이런 글의 흐름이라는 어떤 특징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문 단락을 꿰뚫는 두 원리라고 하는 건데 오른쪽에다 적어볼게요. 뭐가 있냐면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어. 응집성. 우리가 결속성이라는 뭐 이런 단어도 쓰고 여러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 두 단어로 이렇게 통일해서 가도록 할게. 그리고 영문 단락 전개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총 세 가지야. 오늘 다 배우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중심 소재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그걸 찾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실제 지문 안에서 적용까지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일반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구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단락 속에 적용하는데 우선 일반 진술하고 구체적 진술은 이렇게 영어로 표현도 할 수 있으니까 적어보자. 선생님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적을게. 이걸 지우고 자 한번 적어보자. 일반 진술. 이거 뭐냐? general statement라고 하는 거야. general statement. statement. 그래서 일반 진술은 general statements.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GS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진술이 있지. 이걸 specific statement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그치, 당연히 이제 SS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뭐다? GS다. GS. GS. 하나는 우리가 SS다라고 해서 general statement. 일반 진술, 그 다음에 specific statement, 구체적 진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목차에 대한 공부도 살짝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지나면 이런 목차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는데 이제 첫 시간이니까 어떤 용어들이나 아니면 그 용어와 관련된 개념들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의 일반적 흐름이라고 해서 영문단락을 꿰뚫는 두 원리라고 했지. 원리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지.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는 통일성이라고 그랬지. 통일성. 영어로는 unity 이렇게 발음을. unity. 통일성. unity. 자, 그럼 통일성이라는 거는 요런 말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시험에서 보게 될 요 단락. 하나의 단락이 있겠지. 그럼 이런 문장들이 쫙 이렇게 여러 문장들이 모여서 요 단락을 형성했을 거 아니야? 여러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구성했을 거야. 그러면 이 한 단락은 반드시 하나의 주제만을 다뤄야 돼. 그걸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주제만을 다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주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이 중간에 전혀 관련 없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 전혀 관련이 없는 거. 그럼 이 문장은 뭐 하는 문장이야? 그쪽에 한번 적어볼게. 이 문장은 통일성을 깨는 문장. 자, 또는 뭐라고 말하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통일성은 뭐냐면 한 단락은 하나의 주제만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자. 아까 말했지 응집성이야. 응집성. 자, 우리가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이제 뭔가가 이렇게 이제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거든. 그때 연결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두 대상을 연결시켰다라는 건 당연히 두 대상이 뭔가 연계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단락 속에서 뭐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즉 문장과 문장은 서로 논리적으로 연계되면서 이렇게 한 문장씩 이제 결속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번 볼게. 연결이 된다. 자, 이렇게 단락을 한번 보자. 또 이것도 위에 하나 안 적었다. 응집성은 coherence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야. coherence. 자, 그럼 또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A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게.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이 있어, C라는 문장이 있어, 뭐 D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할게요. D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할게. 그러면 A와 B라고 하는 지금 문장이 뭐 돼 있어? 서로 연계돼 있지. 그럼 당연히 이 두 문장은 서로 논리적으로 뭔가 연계성을 가질 거야. 만약에 A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A와 같은 맥락에서 뭔가 내용을 추가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in addition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어떤 큰 범주의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A와는 상반된 B를 이제 제시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그걸 역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however, 그러나 요런 정도. 예를 들어서 피자는 맛있다. 그러나 피자는 뭐뭐도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맛있는 측면도 있지만 살이 좀 많이 찌는 약간 단점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서로 상반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해? 그치 여전히 피자라고 하는 이 소재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응집성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연계성을 말하는 거야. 자, 응집성은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연계성. 그래서 이거 이제 풀었어야 되겠지. 문장과 문장은 자, 문장과 문장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자, 다시 쓰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쉽겠다. 자, 문장과 문장은 그냥 아무 문장이나 서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앞문장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왔다라는 건 그 두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치?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이제 뭐 할 거냐면 단락의 정의를 내릴 거야. 자, 이 두 개를 바탕으로 단락의 정의. 그래서 밑에다 영문 단락 전개의 세 가지 특징에서 우선 단락의 정의부터 한번 적어볼게. 자, 이렇게. 자, 여러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최소 단위의 글을 말했던 거야. 자,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최소 단위의 글인데 오 여기서 이런 게 나오네. 뭐가 나왔냐면 자 봐봐. 여러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게 무슨 개념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그렇지 그치 여기는 응집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 하나의 주제를 다룬다. 하나의 주제. 그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의 주제라고 하는 건 바로 그치 통일성을 말하는 거지. 빨간색 이 색깔. 자 이걸로 통일성. 그럼 우리가 지금 단락의 정의를 내릴 때 무슨 개념과 무슨 개념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통일성과 응집성. 그래서 아까 위에서 영문 단락을 꿰뚫는 두 원리라고 해가지고 뭘 배웠던 거야? 그렇지 통일성과 이렇게 통일성과 그 다음에 응집성을 이제 공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는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 개념이 뭐다? 단락을 꿰뚫는 두 원리에서 통일성. 하나의 단락은 무조건 하나의 주제만 다뤄야 돼. 그 다음에 응집성이라는 건 우리가 단락 속에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돼 있다라는 건 두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내가 한 단계 위에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이쪽으로 와봐. A와 B는 논리적으로 직접적 연계가 있지. 그러면 요 A랑 요 C는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얘는 어떤 관계일까? 얘도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왜 연결돼 있다라고 할 수 있냐면 왜 그런 것 같아?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A와 B고 그 다음에 C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뭐야? 바로 B와 C가 되는 거지. B와 C가 되는데 왜 A와 C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렇지 이 A와 C도 하나의 단락 안에 들어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A와 C도 그렇지 앞에 있는 이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포괄적 개념인 이 주제
그 주제라는 관점 안에서 보면 이 A와 C도 같은 주제를 다루는 하위 개념이니까 연계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A와 B, B, C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데 A와 C의 연계성이라는 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것이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 B 또는 B, C, CD라고 하는 연계성은 응집성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A와 C나 A나 D나 이런 어떤 서로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지만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통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 그 주제라는 큰 틀 안에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요거는 이제 다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1-2 영문 단락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총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자, 요렇게 써야 되네. 요거 요렇게 하자. 이렇게. 자, 첫 번째는 자, 모든 영문 단락은 연역적 전개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연역적 전개, 연역적 전개. 그럼 연역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한번 도식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말이 어려우니까. 요렇게 보고, 오토바이 쑥 지나간 것 같아. 그치? 요렇게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만약에 누가 요 첫 번째 메뉴에 있는 박스에다가 라면이라고 적었다고 할게. 라면. 그럼 밑에다 뭘 했냐면 라면의 종류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 그러면 자,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뭘까라고 한번 밑에 한번 적어볼까? 선생님도 한번 적어보는데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을 한번 적어볼게. 나는 너구리를 너무 좋아해.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뭐 그런 거 있지. 옛날에 광고가 있어. 너구리.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짜파게티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짜파게티. 그 다음에 내가 불닭 볶음면을 볶음면. 원래 처음에 불닭 볶음면을 못 먹었거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번 도전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불닭볶음면이랑 비빔면이랑 같이 섞은 이제 하나 불닭볶음면 하나랑 비빔면 반 개. 그 소스도 그렇게 이제 1대 0.5로 이렇게 섞잖아. 굉장히 맛있어. 근데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 먹으면 안 돼. 자, 한번 볼게. 자, 그럼 이제 라면. 그럼 이제 잘 보면 여기 있는 라면이 밑에 있는 너구리와 짜파게티와 불닭볶음면을 다 포괄하고 있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포괄적 개념. 이건 이제 우리가 세부 개념이 되지.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연역적 구조라고 하는 거. 그럼 따지고 보면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할 수 있겠다. 이것도 이렇게 화살표를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라면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에 해당되는 그 세부 세 가지 개념을 이렇게 도식화시킨 거잖아. 이런 거 우리가 연역적 구조로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대부분의 글들이 이런 연역적 구조를 가져. 그래서 글의 도입부에서 우리가 이거 뭐에 대한 큰 개념을 다루고 있지라고 하는 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큰 개념을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내지라고 이렇게 글을 이제 읽을 때 생각하면 글 읽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 그리고 글을 읽다가 이 삼천포로 빠지는 현상이 생기잖아.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사실은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는 건데 쭉 읽다가 갑자기 이제 먼 산으로 글의 내용을 갖다가 내가 이끌어 갈 때가 있어. 그거는 무슨 개념이 없어서 그러냐면 바로 통일성이라는 개념과 이 연역적 전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의 폭이 좁아지는 그 개념들을 잡아가는 걸 의식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거든. 그거 이제 선생님하고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연역적 전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글들은 대부분이. 그럼 그걸 단락 속에 한번 적용해 볼게. 자, 단락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 이렇게 이제 단락. 그러면 이렇게 했겠지. 그래 도입부에서 라면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적어볼게. 있다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종류 1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름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그 특징. 그 다음에 종류 2 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들이 나오고 종류 3 나온 다음에 그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이제 요약 정리하는 다시 말하면 앞에 이러이러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잘 보면 자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 게 뭐야? 이제 조금씩 이제 개념이 들어가 라면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라면. 자 요거는 요걸로 해서 라면. 그리고 라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서 라면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면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걸 다 연역적 구조라고 하는 거야. 연역적. 그리고 이 라면은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얘를 중심 소재라고 하는 거야. 얘를 중심 소재. 중심 소재.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조금 이따 이제 공부하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네모치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자, 중심 소재라고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문 단락 전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슨 구조다? 연역적 구조를 가진다. 연역적. 요거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진술이나 견해 주장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글 안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반드시 그 진술이나 견해 주장에 해당되는 뒷받침 내용을 이제 전개해 줘야 돼. 진술 또는 견해 주장이 나오면 주장을 제시하면 반드시 뒷받침 진술을 뒷받침 진술이 따른다. 이렇게 적을까? 뒷받침 진술이 이렇게 하죠. 여기 선생님 다시 적을게. 미안해.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뒷받침 진술이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진술 또는 견해 주장이 나오면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뒷받침 진술이 있다는 뜻. 자,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렇게 단락을 한번 그려볼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이렇게 나왔어.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결국 life consists of ups and downs. 인생은 이 ups라고 하는 좋을 때와 그 다음에 downs라고 하는 나쁠 때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전개돼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 당연히 인생은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up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바로 안 좋다라고 하는 down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ups에 대한 이야기. ups는 좀 기분이 좋은 거니까 색깔 요걸로 하자.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쓰면 되잖아.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은 뭐 ups가 이제 먼저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 ups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전개될 거 아니야. 이때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뭐가 나오는데 예시까지 들어주면 굉장히 좋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 down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downs는 안 좋은 거니까 빨간색으로. 그치. downs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예시가 이렇게 나오면 되고.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시했던 이 문장.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 선생님 이게 바로 그렇지. 우리가 앞에 있는 진술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진술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 진술. 그럼 선생님 요 뒤에는 ups and downs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일반 진술을 뭐 하는 거야?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진술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서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잖아. 그걸 뒷받침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또 영어로 살짝 한번 적어볼까? 하면 이 일반 진술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나왔던 general statement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뒷받침 진술은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그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는 specific statements가 되는 건데 이 뒷받침 진술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supporting details라고 하는 거야. supporting details. supporting details. 왜 그런 거야? These two, 이 두 가지가 뭐 하는 거야? Support the general statement.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일반 진술을 갖다가 support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진술이나 견해 또는 주장이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진술이니까 견해나 주장도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A는 B다라는 주장을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supporting details라고 하는 뒷받침 진술. 이런 구체적 진술이 나오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뭔가 예시가 되었던 구체적인 수치가 되었던 실험이 되었던 이런 걸 통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오른쪽에다 아주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세 번째는 굉장히 간단해.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건 지울게. 세 번째는 먼저 언급한 거. 먼저 진술하는 거야. 먼저 기술하는 거야. 먼저 언급한 걸 먼저 기술하는 거야. 설명한다는 뜻이야. 먼저 기술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좌측을 다시 봐봐.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라고 했을 때 downs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나와? 그치, 여기 up이 1이라고 그러면 ups 먼저 나온 다음에 downs가 1이라고 그러면 downs가 두 번째 나왔지. 이렇게 먼저 나온 거 먼저 이제 기술한다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그래서 영문단락 전개의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가 뭐였다? 연역적 전개. 너무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는 진술 또는 견해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뒷받침 진술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먼저 언급한 거 먼저 기술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중심 소재 찾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금 전에서 우리가 했던 거에서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라고 했을 때 이거 뭐에 관한 것이에요? 라고 하는 거 있지. 그 뭐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뭐. 그게 바로 중심 소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중심 소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 life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야. life.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와 중심 소재의 관계라는 걸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앞으로 먼저 한번 선생님이랑 예습하는 겸에 주제라는 개념을 살짝 살펴보면서 중심 소재를 한번 우리가 개념을 잡아볼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락이 있다라고 볼게. 그럼 이제 우선 주제라고 먼저 적어보자. 주제를 우리가 영어로 적으면 아주 쉽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What is the topic of the text?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텍스트, 여기서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우리가 요 단락이라고 하는 paragraph라고 하는 거지. What is the topic of the text? 이 텍스트의 주제, 요걸 이제 우리가 주제라고 하거든. 요 단어 topic. 여기 이제 주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좀 풀어서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그럼 뭐냐면 What is the text about? 이렇게 되는 거야. What is the text about? 그럼 이제 이걸 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what 있지. 이걸 내가 선생님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해 볼게. 얘가 무엇이라고 해볼게. 또는 뭘.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텍스트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즉 무엇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더 뽑아내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맨 앞에 글의 도입부에서 뭐냐면 이 what을 찾아내는 거야. what. 무엇에 관한 글이지? 무엇. 이런 굉장히 쉬워. 그 다음에 이 about이지. 그러면 이 무엇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뽑아내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단락을 이제 글의 도입부를 읽을 때 무슨 질문을 하면 What is the text about? 이 what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what is it that the text is about? 이 텍스트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래서 그 what 이 대상, 요건 이제 쉽게 말하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이제 곧 알게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거. 이 대상을 찾으면 돼.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샘플을 하나 한 2개 정도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돼. 답안지에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 Many atoms in your body are nearly as old as the universe itself. 자, 그럼 이제 보니까 너의 몸에 있는 그 많은 원자들이 실제로는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됐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했을 때 만약에 중심 소재를 찾자 그러면 우주에 관한 글이야 원자에 관한 글이야. 그치? 너의 몸에 있는 원자가 됐지. 그때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서 유라고 하는 거에 유어라는 거는 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 몸의 원자에 관한 글이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지. 자, 답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atoms in your body 이게 이제 중심 소재가 되는 거야. 이 글에. 그래서 atoms in human body. 그리고 우리말로는 인간 몸의 원자에 관한 글. 한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요거에 관한 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The act of gardening itself is a fantastic form of a physical activity.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 정원 가꾸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대단히 좋은 형태의 신체 활동입니다라고 할 때, 자 그럼 이거 뭐에 관한 글일까? 그렇지. 정원 가꾸기에 관한 글이 되는 거지. 정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원예 활동이라고 말하잖아. 그럼 이제 중심 소재를 밑줄 치라 그러면 얘를 치면 되는 거야. The act of gardening.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신체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원예 활동의 신체적 효과를 다루는 건데 중심 소재만 적으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뭐라고 적어야 된다? 원예 활동. 영어로 적었어야 되는데 미안. 자, 영어로 먼저 적자. The act of gardening. 자, act of gardening 이렇게 적게. act of gardening.
아니면 가드닝만 적어도 상관없어. 원예 활동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중심 소재 찾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다 풀어봐야 돼. 요거. 자, 일반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하기도 했어. 자, 한번 봅시다. 일반 진술, 우리가 general statement라고 그랬지. general statement. 그 다음에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 그치 specific statements. 그래서 구체적 진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진술과 구체적 진술은 어떤 관계냐면 구체적 진술과 일반 진술은 결국에는 같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같은 얘기는 맞는데 구체적 진술이 일반 진술에 포함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야. 이건 이해가죠. 어렵지 않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보면 이거 당연한 거잖아. 우선 일반 진술의 내용을 갖다가 뭔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이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말한 걸 예시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한다거나 그럼 결국에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아래가 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국에는 뭐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일반 진술과 구체적 진술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5개가 있거든. 선생님이 1번 한번 풀어볼게. A pride A번을 봐. A pride usually consists of 1 to 3 males, several females, and their cubs.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사자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 사자 무리는 보통 한 마리에서 3마리 수컷, 여러 암컷과 그리고 그렇지 새끼들 우리가 컵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했다. 두 번째 볼게요. Lions live in a special groups. 자, 그러면 사자들은 이렇게 특별한 그룹인데 뭐라고 불리는? 그치 prize라고 불리는 이 무리를 말하는 거야. Which helps them survive in the wild. 그럼 이제 그 야생에서 그들이 뭐하도록 생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단체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 이제 그 단체에서 생활한다는 이 프라이드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해줬어? 설명을 해줬잖아.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그렇지. 요렇게 포함이 되겠지. 같은 내용으로 요렇게 포함. 자, 그러면 일반 진술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고 구체적 진술은 A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야 돼. 여기까지. 자, 이제 단락속 적용 한번 해봅시다. 단락속 적용. 자, 이것도 선생님이 총 3개의 문제를 해놨는데 내가 샘플을 하나 요 앞에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처음 해보니까 자, 요즘에 currently, 현재 currently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degraded areas. 그럼 이제 이 낙후된 지역에서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그럼 여기를 이제 색깔펜으로 네모를 쳐야 되겠다. 여기 도시 재생 프로그램 색깔을 이 색깔 쓸게. 파란색. 이게 이쁘다. 이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어느 지역에서 in degraded areas have been promoted as로 계속 장려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야. as로 뭐로? improving the well-being of residents and solving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 그럼 딱 보니까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계속 이게 장려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실시되고 있다라는 건 첫 번째 뭐냐면 improving the well-being of residents. 그러면 그 거주민들의 어떤 이 생활 well-being 또는 이제 생활의 만족감 그런 생활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solving 뭐를 해결하냐면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니까 이런 환경적 부당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거.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내용인데 도시 재생
프로그램. 의 뭐가 나온 거야? 그치. 어떤 의도와 뭐가 나왔겠어? 자, 우선 의도는 뭐냐면 이런 거주민들의 생활의 만족감을 높여주려는 의도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이런 게 있네. 해결까지 해주는 거네. 그 역할, 의도와 역할인데 좋은 역할을 하는 거네. 그럼 이제 글의 도입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단락 속에서 봐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락이 있는 거잖아. 단락에서 처음에 뭐 찾기로 했었어? 중심 소재를 찾기로 했었지. 중심 소재. 나중에 이제 중심 소재와 주제의 관계해 가지고 어느 게 더 폭이 넓으냐라고 해가지고 중심 소재 잡고 주제로 넘어가는 이런 거 이제 다 공부하게 되는데 우선 오늘은 이렇게 이 단편적이지만 하나하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시간이니까 이런 걸 이해해야 돼. 자, 이제 중심 소재를 처음에 우선 찾으라고 했어. 그럼 중심 소재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Urban Regeneration Project,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도시 재생 프로그램, 도재프라고 할게. 도시 재생 프로그램. 요거에 관한 글이야. 자, 그거에 뭐가 나왔냐면, 그치, 의도와 우선은 역할이 나왔단 말이야. 또는 기능 정도 하면 되겠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이제 봐봐. However, 그러나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글에서 진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라는 걸 전달해 주는데 여하튼 어느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자, 이제 한번 색깔표 한번 쳐볼게. 그 다음 문장 보자. 자, 이렇게 쳤어. However, 그러나 such environmental improvements in ethnic communities and or low income households. 자, 이렇게 조건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처음에 어디냐면 자, 에스닉이라는 건 여기서 소수 민족이나 아니면 이제 이민을 와 가지고 정착한 사람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들이나 아니면 뭐 동양권 사람들 이런 사람이 생각하면 돼. 그런 공동체나 그리고 또는 low income households니까 이제 저소득층 가구에서 이런 환경적 향상, 즉 앞에서 언급했던 이 도시 재생 산업에 의한 이런 환경적 이런 향상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can create an urban green space paradox. 그러면 녹색, 녹지 공간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는 환경 친화죠. 근데 그런 거에 뭘 만들어내냐면 패러독스를 만들어내는데 패러독스. 그럼 패러독스는 역설이라고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한다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의 폭이 어떻게 좁아지는지 봐봐.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다라고 하는 그 패러독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뭐 했냐면 이거 했었지. 먼저 언급된 거, 먼저 기술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 먼저 언급한 거, 먼저 기술한다. 그럼 지금 누구부터 왔어? 선생님 뭘부터 줬어? 보통 이제 플러스를 먼저 적잖아. 그래서 플러스 먼저 나왔고 마이너스. 그러면 이 플러스 내용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야. 플러스를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 요걸 읽고 이해를 하면 돼. 요게 이제 플러스 내용이 되는 거야. 플러스. 볼게. The creation of new high quality green spaces can increase attractiveness, making this neighborhood more desirable. 플러스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양질의 이런 녹지와 관련된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뭐 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making these neighborhoods. 자, 이 동네를 갖다가 그렇지. 내가 가지고 싶어라고 하는 아주 탐나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 플러스가 아니라 지금 뭐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도 있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요 뒤에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by contrast 대조가 되는 거지. 대조적으로 그러나라고 생각하면 돼. The cost of housing 바로 이제 거주 비용이라는 게 can rise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residents 거기에 사는 사람들 may not be able to afford the rent. 그럼 원래 사는 사람들이 그 월세나 이런 렌트비를 갖다 내가 어떤 집에 살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 그런 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거주 비용이 높아지는. 그럼 이 사람들 뭐 되겠어? 그치 다른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겠지. 또는 그 동네에 아주 외곽이나 뭔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않는 지역에 쫓겨난다거나 아예 다른 쪽으로 간다거나. 자, 선생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 다음에 한번 단락 속에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다 한번 적용해도 할게. 자, 우선 플러스 먼저 적어보자. 자, 우선 여기서 플러스 먼저 한번 적어볼게. 자, 플러스는 색깔을 우리가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 요게 플러스라고 할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뭐가 왔어? 플러스가 왔잖아. 플러스 내용이 이렇게 온 거야. 플러스. 그 다음에 누가 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내용이 왔지.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측면도 있지만 마이너스 측면도 있다라고 해서 이 단어를 뭘 쓴 거야? 그치, paradox라는 단어를 썼지. paradox.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 조금 이따 이거 설명해 줄게. parado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연역적 전개라고 하는 영문단락 전개의 첫 번째를 한번 적용해 볼게. 자, 처음부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치?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지. 자, 이렇게 해놓고 도시재생 프로그램.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연역적 전개라고 하는 거에 적용해 볼게. 도시재생 프로그램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뭐라는 거야? 그치?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플러스라는 측면도 있지만 마이너스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연역적 전개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벗어나지 않아. 절대 벗어나고 있지 않지. 앞에서 설정한 개념에서 개념이 뭐 되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개념이 좁아지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주제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연습을 할 때 이 중심 소재와의 관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포괄적 개념이라는 중심 소재인 이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이야기가 더 세부적으로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각자를 이제 적어보는 중심 소재는 뭐 적으면 돼?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적으면 되고 일반 진술은 얘를 적으면 되겠지.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진술은 뭘 적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런 이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나름의 뭘 만들어낸다? 패러닥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여기 있는 문장이 또 구체적 진술이고 구체적 진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다 구체적 진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박스에는 한글로 적는 거야, 한글. 우리가 여기는 다 영어로 적는 거고 그래서 영어로 적는 걸 우리가 한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답안지 안에 아주 꼼꼼하게 다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요 2번과 3번도 각자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답안지 보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볼게. 맨 앞에 목차를 보니까 글의 일반적 흐름이라고 할 때 이 글이라는 건 영문단락 전개의 글을 말하는 건데 영문단락은 그렇지 연역적 구조로 전개되면서 이 통일성과 응집성을 잘 지키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영문단락을 꿰뚫는 두 원리인 통일성, 응집성 그리고 영문단락 전개의 세 가지 특징으로 방금 전에 연역적 전개 그 다음에 진술, 견해 주장이 나오면 반드시 뒷받침 문장이 따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먼저 나온 거
먼저 기술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심 소재와 그 다음에 일반 진술, 구체적 진술 구별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단락 적용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끝났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문 단락을 읽는다라는 것도 나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꼼꼼히 하고 당연히 문제 푼 다음에 답안지 보면서 오늘 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